dedicated to the laureates. 2022년 노벨상 시상식. This year's Nobel Prize is dedicated to quantum mechanics. 노벨 물리학상은 3명이 공동 수상했는데요. 이 세 사람이 함께 연구한 건 아니지만 주제는 같았습니다. The Nobel Medal from His Majesty the King. 이 연구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They received the prize for experiments with entangled photons, establishing the violation of Bell inequalities and pioneering quantum information science. 양자 얽힘이란 서로 관계 있는 두 개의 입자가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말하는 건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양자정보 과학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이 과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양자 얽힘인데요. 한평생을 이 연구에 매달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 물리학자 존 F. 클라우저 박사. 그는 이 양자 얽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Dr. Klauser? Hello. Hi, Dr. Klauser. Hello, come on in. Hi, how are you? Hello, thank you. Come in. Oh, is this back No, door? that's the front door. 스스로 은퇴한 물리학자라고 소개하지만 얼마 전 출간한 양자에 관련된 자신의 책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연구 중인 거죠. Arrangements, and I have a paper in here which I think explains some of the difficulties of quantum mechanics associated with entanglement. An important one that is thrown about is from quantum information, quantum computing. In quantum computing, one has these qubits, these quantum mechanical bits. One could put a lot of these qubits in the same box, then could all be entangled with each other. 클라우저가 연구한 양자 얽힘이 오랫동안 학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미래의 기술인 양자 컴퓨터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인데요. That it can solve additional problems, much in theory, problems that would take an impossibly long time on a normal computer. 현재 인류가 고민하는 수많은 난제를 단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양자 컴퓨터. 그 핵심 기술인 양자 정보 과학이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에게 논쟁거리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소희입니다. 이곳은 원자세계입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누어지고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도는데요.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과 같다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미시세계니까요. 원자를 만나는 미시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다른 운동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이치를 과학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쳤던 19세기 물리학계. 하지만 원자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막스 플랑크가 연구한 흑체 복사의 에너지 스펙트럼 때문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 처음 양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생각한 고전 물리학. 막스 플랑크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불연속적인 값으로 실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자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죠. 양자의 역학 시대를 여는 유명한 말,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 문장은 여러 현상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는 분이 계신가요? 맨 앞줄에 앉아있는 마리 큐리 부인,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사진은 1927년 제5회 솔베이 회의 참석 기념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은 아인슈타인이나 큐리 부인 외에도 과학 역사에서 중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회의에 참석한 29명의 과학자 중 17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중 15명이 노벨 물리학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물리학자 막스 보른,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는 초창기부터 양자역학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해석 중 주류인 코펜하겐 해석파의 대표 인물. 이들의 해석 발표로 제5의 솔베이 A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양자역학이 만들어낸 물리학의 논쟁이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코펜하겐 해석을 정립한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이를 부정했던 아인슈타인이겠죠. 아인슈타인과 고전 물리학자들은 확률이 지배하는 양자역학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양자론을 최초로 주장한 막스 플랑크도 말이죠. 사실 양자역학은 당시 많은 물리학자들의 저항이 있었는데 브뤼셀에서 열린 솔베이 제5차 회의와 6차 회의에서 닐스 보어는 자신이 제창했던 상부성 원리의 기초를 둔 양자역학의 해석을 당시 물리학자들에게 설파했습니다. 이때 벌어진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논쟁은 많이 알려져 있죠. 당시 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결정론적 사고를 기반으로 상대성 이론을 도입한 아인슈타인은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양자역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1927년 전자빔을 발사하는 이중슬릿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자인 전자가 빛과 같은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 실험은 양자역학의 현상인 중첩을 설명하는 중요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전자에 대한 유명한 실험 공간입니다. 2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전자를 쏘았더니 간선 무늬가 벽에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자가 물결처럼 닿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직접 관측하면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관측을 하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벽에는 2개의 줄무늬가 생겼습니다. 입자처럼 구멍으로 통과해서 부딪힌 거죠. 이 실험은 1927년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준 실험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당시 입자와 파동을 서로 반대의 성질로 규정하면서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겼던 물리학적 상식을 흔들어 놓게 되었고, 물체가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동 또는 고전적 입자의 성질을 보인다고 한 닐스 보어의 말이 맞게 된 것이죠. 양자역학은 영웅탄생 비화처럼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 상대성 이론과 함께 현대과학의 양대산맥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각 대학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학과들이 생긴 이유이기도 하죠. 나노과학 기술학과의 전공 수업입니다. 나노는 10억 분의 1m를 의미하는데요. 10억 분의 1m는 원자 5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약 5에서 10만 분의 1에 해당합니다. 오늘 강의는 양자광학이라는 강의입니다. 양자광학에서는 빛의 양자역학적인 성질과 빛과 물질의 양자역학적인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는 수업입니다. 양자는 물질이 갖는 에너지 양의 최소 단위이자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시세계 속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양자역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런 양자역학은 실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실생활에 쓰이는 많은 기술들이 양자역학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양자역학에 기초를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물질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그리고 카메라까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이러한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시계가 원자시계의 신호를 받아서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원자가 1초 동안 움직이는 횟수인 원자의 고유 진동수를 활용해 정확한 1초를 알아내고 이것을 통해 시간을 측정하는 원리인데요. 이러한 원자시계도 양자역학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원자시계는 또 여러분이 쓰시는 내비게이션에 GPS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를 굉장하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원자시계가 아주 정밀하게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과학이자 기술이 되었습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세 분이 공동 수상했는데요. 알랭 아스페, 존 F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입니다. 이 세 분은 양자얽힘이 실제하는지 실험적으로 고안하고 증명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양자얽힘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두 개의 입자가 떨어져 있을 때도 얽혀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양자의 성질을 말하는 건데요. 서로 얽히게 되면 두 개라도 마치 하나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멀리 있어도.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부정했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은 이 얽힘 현상을 텔레파시 같은 방법으로 묶이는 먼 곳에서의 유령 같은 작용이라고 비꼬았죠.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양자얽힘은 양자역학의 태동기인 20세기 초반부터 알려졌고 이것이 실제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실험은 계속되었고 밝혀졌죠. 그런데 왜 100년이 가까이 지난 2022년 양자얽힘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양자정보 과학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술 혁신을 만든 반도체, 그러나 양자정보과학 기술과는 다릅니다. 반도체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약간 중첩 현상의 결과로 나오는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중첩이나 얽힘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거의 결과물로 나오는 어떤 현상들을 이용할 수는 있고 특히 얽힘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 현재 양자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100% 중첩과 얽힘을 완벽하게 이용을 하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입자가 두 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양자중첩. 양자역학 태동기인 20세기 초 실험을 통해 밝혀졌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얽혀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양자얽힘에 대해서는 1960년대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얽힘 현상의 논란을 잠재울 만한 논문이 이론 물리학자인 존 스튜어트 벨에 의해서 1964년 발표되었는데요. 벨은 EPR 논문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And I specifically wrote him a letter and asked him, what do you know about the experimental evidence? And he said, I have no evidence of it. So in 1969, I picked up his paper, Bell's paper, which had just been sitting around gathering dust, and realized, oh, this is a very important paper. 실험 결과 벨 부등식이 충족되면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맞고 반대일 때 양자얽힘이 맞게 된다는 것이죠. Bell's work, which I redid so that it would, I didn't require the impossible conditions to be produced. 1969년 클라우저 박사는 동료들과 함께 벨의 논문을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양자얽힘에 대한 연구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물이나 구식 장비를 사용해야 했고 월급도 모자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When I started, everybody thought that
quantum entanglement was fully understood. There was actually no reason at all to do any experiments. It was a total waste of time and money, and it was very difficult for me to get employment to do it and or to even find hardware to do it. 클라우저 박사는 벨의 논문은 실험을 통해 구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장치를 통해 양자얽힘 현상을 증명하는 데 성공 후 논문을 발표합니다. Guess what? Einstein was wrong and quantum mechanics was right. And what that meant is that entanglement, which had so far only reared its head in the spectrum of helium, this applied for very widely separated particles. This year's Nobel Prize is dedicated to 노벨상 quantum 선정 mechanics.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이나 인류에 기여한 공헌입니다. 존 클라우저 박사의 양자얽힘은 미래 인류에 대한 공헌 아닐까요? An important one that is thrown about is from quantum information, quantum computing. In quantum computing, one has these qubits, these quantum mechanical bits, and one could put a lot of these qubits in the same box, then could all be entangled with each other.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와 가장 다른 것은 양자 컴퓨터의 연산 단위는 큐비트이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연산 단위는 비트이죠. 큐비트와 비트는 연산 방식이 다릅니다. 비트는 0 또는 1로 하나씩 처리를 하는 반면에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처리하고 저장한다는 차이가 있죠. 좀 어려우신가요? 비트는 한 번에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11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10진수인 11을 2진수 110, 100식으로 바꿔서 다룰 수 있습니다. 자릿수가 많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진법으로 세 자리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진수로 세어보면 0, 0, 0, 0, 0, 1, 0, 1, 0, 0, 1, 1. 총 8개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트는 이 정보를 한 번에 하나씩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큐비트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8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만약 큐비트가 10개가 있다면 2의 10승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산의 속도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현재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얼마나 개발됐을까요? 오늘은 연구실에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아직은 낯설은 양자 컴퓨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투박한 장치가 양자 컴퓨터일까요? 모두들 옮기는 거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는데요. 오늘 그 블루포스라는 그 냉장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요? 네, 그 초전도체의 온도 그 크리티컬 템퍼러처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10mm 켈빈 정도의 극저온 상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그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 이름입니다. 이 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 칩을 사용한 건데요. 자리 선정에도 예민합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빼서 여기다 넣을 거냐? 네, 뭐 그렇죠. 이거를 여기를 센터로 이렇게 둘 거냐는 거죠.
나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완전히 선호해요. 완전 선호. 네. 그러면은 네. 왜냐하면 저기 양자 컴퓨터는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어렵지 않게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 땡기 라인이 지금 공중 날아오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맞습니다. 이 기계는 사실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를 유지하며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냉장고입니다.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줘 양자 컴퓨터 연산을 처리하는 큐비트가 들어가 잘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고가의 냉장고인 셈입니다. 양자 컴퓨터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초전도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냥 칩이에요. 소자인데 그 소자를 그 안에 넣고 거기서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쓰고 읽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온도가 낮아야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잡음이 안 끼어서 오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 이상의 초전도 큐비트가 들어가 마이너스 273도 극저온 상태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초전도 프로세서로 만들어진 큐비트가 들어가는 내부가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전자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큐비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전자는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질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초고속 양자 컴퓨터용 회로의 성능을 촉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초전도성 양자 특성에 기초한 냉장고를 사용하는데요. 큐비트에 사용되는 초전도체의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 양자 컴퓨터 회로는 극저온에서 동작시켜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초전도 양자정보실에서는 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자도 함께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큐비트들끼리 얽힘 상태를 만들고 중첩이나 얽힘 현상을 유지하면서 양자 컴퓨터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큐비트 외에도 많은 소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초전도 양자 큐비트가 칩 안에서 오랫동안 양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자 컴퓨터 기능을 해야 하니까요. 큐빗은 이제 워낙 약한 신호를 다루다 보니까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없고 저 10mK 온도가 떨어져 줘야 큐빗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온도에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가 제 기능을 하는 컴퓨터로 완성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컴퓨터는 사라지게 될까요? 답은 NO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 개발이 본격화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94년도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세상 암호가 다 깨져요 하는 쇼어 알고리즘이 발표되면서 90년대 말부터 이제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동기가 굉장히 강해졌죠. 현재 대부분의 암호 체계는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현재의 컴퓨터로 해독하려면 100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한 암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94년 피터 쇼어가 발표한 알고리즘에 의하면 양자 컴퓨터로는 현재 암호 방식이 단 1초에 해독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18개월마다 그 반도체 칩의 성능이 2배로 향상된다는 그런 무어의 법칙이 수십 년간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도체 칩을 이용한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의 성능 향상 속도가 매우 느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하는 양자 컴퓨터가 더욱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양자 컴퓨터는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 11월 IBM은 433큐비트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공개한 127큐비트보다 큐비트 수가 3배 이상입니다. And Osprey has 433 qubits, which makes it the largest that I think anybody in the industry has put out so far. It's an important stepping stone in our roadmap to getting to really practical quantum computing, when quantum computing will be better than anything you can do classically. And 433 qubits might not sound huge, but the way that quantum computing works, every time you add a qubit, it doubles the computational power of the system. 이론상으로는 처음 세상에 나온 53개의 큐비트만으로도 기존 컴퓨터에서 약 1만 년 걸리는 연산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풀 수 있을 정도인데요. 속도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런 연선 처리 능력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It's also able to simulate nature and natural systems. So not only are we going to be able to find the most optimized problem, we're also going to be able to simulate these natural phenomenons and as a result be able to recognize new materials, develop new personalized medicines and that sort of thing too. So there's a lot going on. 금융산업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물론 리스크 관리, 유통 전반에 걸친 대량의 데이터 정리와 상품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문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신약 개발 물질 발견, 자동차인 미래 기술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킹 염려가 전혀 없는 새로운 안보 체계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So there's the reason why we put out a very detailed roadmap because there's so much hype. You know, it's such an exciting field. It's like sci-fi to come to life. It's like almost impossible to not get excited about it. And some people are like a little overly excited about it. So we, like I said before, you know, quantum computers today, they're real, but they're not better than classical yet, right? But we wanted to put a roadmap of what it takes to get there and very clearly, year by year, lay out the steps to show how quickly we're making progress and to be able to, for people to look and say, did you make progress or not? 양자 컴퓨터가 우리 눈앞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큐비트 개발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큐비트가 온전히 양자역학적 성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듀크대 교수이자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인 김정상 교수. 그가 개발하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프로세서는 글로벌 기업 방식과 다릅니다. 초전도 IC 칩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가 아닌 이온 트랩 방식인데요. 근데 그러한 그 중첩 상태, 그다음에 얽힘 상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란 가장 이상적인 디바이스들 찾아보면 제가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정답은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 속에서 그 전하를 활용해서 이 원자들을 잡아서 가둬두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몇 달씩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온큐의 큐비트 시스템은 원자를 이온으로 바꿔 트랩 속에 고정하는 것인데요. 원자 시계에 사용하는 특별한 원자를 활용합니다. 상온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듀크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진공의 그 강도를 훨씬 높여주면 고립을 훨씬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변 온도를 낮춰주면 진공이 좋아집니다. That's just between here and here. 양자 컴퓨터의 시대는 머지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를 완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 NV센터 큐비트 이 연구단에서는 양자 소재부터 양자 컴퓨팅과 같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원천 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단에서 개발하는 큐비트 프로세서는 상온에서 구동 가능한 양자 컴퓨터 원천 기술입니다. 일반인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큐빅 개수입니다. 왜냐면 그냥 개수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하나의 가장 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오류가 없는,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큐빗을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가 있으면 계산기의 성능으로 볼 때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그 에러를 없애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는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 큐비트 프로세서로 만든 양자 컴퓨터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활용해 상온에서 구동할 수 있는 2큐비트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결정체가 비록 질소라는 결함이 들어갔고 베이컨이라는 결함이 있지만 이 결함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잘 정렬된 탄소 원자들이 있고 이 탄소 원자들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려는 큐비트 프로세서 방식은 다양하게 제시됐지만 이제 몇 가지 방식으로 압축되었다는데요. 이렇게 큐비트 프로세서 방식을 개발하는 데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원천 기술이 개발돼 있고 또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 여러 가지 연천 기술의 잠재력이나 특성들이 다 밝혀졌지만 이 모든 원천 기술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하나만 장점만 살리기에는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원천 기술은 아직 발견을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여러 양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반대로 여기는 살아남지만 이제 여기는 없어지게 돼요. 수압하기 이제 연구소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테이트를 나눠갖고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쇼어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 하지만 그거를 현재 우리가 현재 수준의 기술로는 그런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터에 돌리기인데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큐비트 프로세서가 제일 먼저 쇼어 알고리즘을 풀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한 가지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광으로 하는 광양자 프로세서, 그 다음에 양자점이라고 해서 그 실리콘에다가 전자를 한 개 잡아서 그 전자를 가지고 이제 하는 큐빗을 만드는 양자점 큐빗이라는 게 있고요. 초전도도 뭐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양자기술연구단에서는 3가지 큐비트 프로세서를 개발 중인데요. 큐비트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가지를 다 하는 이유가 큐빗 숫자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큐빗의 성능을 높이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는 작지만은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곳에서도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저온 원자 양자 연구팀. 이 연구팀의 경우 중성 원자를 이용한 큐비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 등 다른 양자 컴퓨터와 시스템이 다릅니다.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를 큐비트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큐비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원자는 사실 자연상에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큐비트 개수가 1000개, 10,000개 막 이상이 돼요. 이 중성 원자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다른 프로세서보다 오래 지속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거는 많은 수의 변수가 있는 문제들을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잘 풀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 컴퓨팅 시스템으로는 거의 이루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한 플랫폼이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는 지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 플랫폼들이 잘 풀 수 있는 최적화된 문제 풀들이 있어요. 그런 풀들이 사실 하나로 다 하면 좋겠지만 목적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 플랫폼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유예요.
이미 시작된 2차 양자혁명 시대. 양자 컴퓨터의 원천 기술 확보와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ountry, if we talk about country level, there's millions of dollars being pumped into quantum computing right now because, again, of its potential at this particular point in time and the ability to stay ahead of the game with regards to where other countries might be in their developmental stage. 2030년까지 양자 컴퓨터 시장 성장률은 매년 40%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핵심 기술이 양자 컴퓨터라는 의미 아닐까요? 한 국가가 기술 패권을 쥐려면은 더 섬세하게 무언가를 제조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정밀하게 계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결국은 더 작고 더 빠른 영역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문제인데 양자 기술도 똑같이 그런 문제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중요 기술의 경우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의 기술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양자 컴퓨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어떤 시그널이 보내지고 그 값이 나오잖아요. 그 값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것, 두 양자가 반응돼서 나왔다는 것은 동시에 시그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전송됐는지, 이 데이터가 계산됐는지, 운영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등장 시기.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은 컴퓨터의 원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다들 주판에서 그 기원을 찾는데요. 주판화를 이용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연산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컴퓨터의 원료는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1944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 교수인 에이큰이 만든 기계식과 전기식을 혼합한 기계를 컴퓨터의 시초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마크 1입니다. 72개의 톱니바퀴와 300개의 릴레이, 1000마력의 모터를 사용해서 23자리의 10진수 계산을 수초 내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우리가 지금의 컴퓨터의 원조라고 부르는 ENIAC이 만들어졌죠. 18,000여 개의 진공관이 번쩍거리고 선이 이리저리 꼽혀있고 소리도 요란했지만 당시에는 대단한 계산 능력을 자랑했죠. 사람이 7시간 걸려 풀어낸 탄도 계산을 단 3초 내에 해결했으니까요. 이후 컴퓨터는 계속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와 연산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른 슈퍼컴퓨터가 개발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연산 처리 장치겠죠. 이 연산 처리 장치는 1971년 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의 4004가 출시되면서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에 불을 붙이게 돼서 불과 수십 년 후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의 컴퓨터는 이만큼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어떨까요? 아까 확인했듯이 연산 방식이 비트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쓰임새도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쓰이게 될지 궁금하네요.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는 양자 컴퓨터 시간. 신청한 학생 수가 의외로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1의 비트를 사용하는 컴퓨터. 전공 학생들도 어렵다는 양자의 세계.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인지 수업은 진지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 실습 시간. 학생들은 양자 컴퓨터 회사의 클라우드에 접속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기존 컴퓨터에서 해본 적 없는 중첩과 얽힘으로 이루어진 큐비트 연산. 실행이 되면은 결과를 이제 돌려줄 거예요. 컴퓨터에서. 빠르네. 생각보다 이 또래의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코딩도 배우고 알고리즘도 배워서일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 양자 컴퓨터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처음 푼 학생 나와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 최정한 학생. 자신이 실행한 방식을 설명합니다. 과연 양자 컴퓨터를 접한 느낌은 어떨까요? 양자 얽힘이 사실 그냥 존재하는 개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증명이 됐다는 점에서 놀라웠고, 그게 모의 실험으로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또 증명을 해봤다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존 컴퓨터처럼 반도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다른 분야의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라는 게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강의 듣고 실습하니까 더 잘 됐고, 강의 들을 때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실습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때까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현재 개발한 양자 컴퓨터의 클라우드를 통해 미래의 기술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는데요. 2016년에 5큐빗에 상당하는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상에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양자 컴퓨팅 네트워크라는 그러한 생태계를 쭉 만들어 왔고요. Some who are actually a little bit advanced, they already understand what quantum unlocks, and they are starting to get more hands-on and starting to think about their use cases, like Samsung, LG, JSR, who are in our ecosystem and looking at quantum. 저건 그대로입니다. 대학원 과정의 양자 정보 물리학 수업입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할 거는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수업 이름에 맞게 양자의 중첩과 얽힘 이론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다른 전공 수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의 학교뿐 아니라 전공도 제각각입니다. 이게 양자정보과학이 종합과학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양한 현상을 또 현상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지금 적극적으로 응용을 하려고 하는 게 양자정보과학이잖아요. 물리학, 그다음에 양자정보 이론의 바탕이 되는 수학, 이 원리를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다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배경에, 다양한 배경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100여 년의 양자역학 연구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학문이 되겠죠? 그 처음에 양자역학의 그런 얽힘이라든지 이런 양자역학과 그 고전적인 물리의 차이점을 알게 된 것 자체는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싶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기술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되게 매력을 크게 느꼈고, 이제 앞으로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양자역학은 누구의 양자역학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성된 학문이 아닌 시대와 역사가 만든 학문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양자정보 과학기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산업을 이끌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관심이 있고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적인 수학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정보 기술이 곧 눈앞에 현실화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과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The great American philosopher Yogi Berra. It ain't easy making predictions, especially about the future. And I'm not very good at it either. 사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초반에는 그 기술의 역할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리라고 미리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양자역학은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 양자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막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양자역학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확대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넓은 임팩트를 가져올 거라는 건 굉장히 자명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함부로 예견할 수 없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이겠죠. 하지만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핵심은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어떤 변화가 올까요? 에너지 같은 물리량들이 한 값에서 다른 값으로 껑충 뛰면서 변화할 때 퀀텀 점프라고 부르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도약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양자 정보 과학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이런 유연한 사고 그리고 열린 생각을 가질 때 앞으로 다가올 양자 정보 과학 시대에 쉽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